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전근대 한국사의의 마지막 파트 조선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바뀌었죠?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 그 다음에 중단원 6단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 6단원까지 하면은 이제 대단원 1단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가 끝나게 됩니다. 학습지는 11페이지고요. 교과서 56에서 59쪽인데 오늘은 학습지 11페이지에 보면요. 3번 유교정치의 구현을 추구한 중앙통치체제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중앙통치체제의 지방행정조직, 관리선발제도,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중앙통치조직이 변화해 가는 그 모습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오늘은 조선이 만들어지고 조선은 어떤 나라고,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정신, 어떠한 흐름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이 유교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특히 성리학적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조선 전체 개관 한번 보고 왔나요? 네. 보고 오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조선 전체, 그 다음에 단원 전체에 대해서 흐름을 잡고 나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짧아요. 길지 않으니까 그 강의 듣고 들어오면 조선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를 하는데 마우스를 저 멀리에 두고 와서 잠깐만요. 자, 마우스 가져왔고, 포인터도 없어요. 포인터도. 자,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통치 이념의 확립입니다. 자, 그럼 조선이 건국되는 모습을 살펴보려면 고려 후기, 고려 말의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고려 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건 언제까지였냐면 공민왕 정도 시기까지였습니다. 한참 원건섭기가 끝나가고, 어쨌든 원건섭기에 형성되었던 권문세족들의 횡포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들이었죠. 자, 그래서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웬만하면 한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저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자,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자, 내부적, 고려 말의 내부적으로는 봐봐. 권문세족의 횡포라던가,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횡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정말 이 사람들 대농장이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 대농장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이제 땅뿐만이 아니라 그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양민들까지도 자신의 노비로 데려와 버리는 이런 정말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그런 횡포들을 부리고 있었고, 국가 체제 입장에서 보면 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민왕 때 이걸 좀 정리해보려 하였으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성공했다라고 탕 도장을 찍어주긴 좀 어렵다고 했죠. 그래도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 시기부터 이제 정치에 마구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개혁 주장이 점차 일어나게 된 거죠. 권문세족들의 횡포를 비판하면서요. 자, 외부적으로는 외구의 침입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가 일본에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일본이 이제 이 시기에 남북조 시대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혼란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외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통제가 또 안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외구도 참 많았고요. 그 다음에 홍건적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원명교체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원명교체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 홍건적이라고 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원나라 몽골족에 대항하여 가지고 한족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요, 한족들의 반란의 일종이라고 했고, 이게 원나라와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로 흘러들어온 홍건적들이 이제 또 고려 내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이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함께 합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도 신흥무인 세력의 한 제일 중요한 주축으로서 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은 여기 내부적 외부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반대급부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주체 세력들을 살펴보면 이 신진 사대부들은 사실 둘로 나뉘었었죠.
둘로 나뉘었었죠. 하나는 온건 개혁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급진개혁파, 저기 이제 혁명파라고 나와 있는데 급진개혁파. 자, 이들은 고려라고 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쪽 급진개혁파는 아니다. 우리 역성혁명, 성을 바꿔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지금 여기 안에서 개혁을 해내기에는 문제가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체계를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들이 있었죠. 이 혁명파 사대부들이 결국에 주체 세력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신흥무인 세력의 이성계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 왕이 되는 거죠. 이씨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되면서 왕씨에서 이씨로 역성, 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 말의 건국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요. 자, 고려 말기가 되면 원명 교체기 속에서 결국 명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와 명나라라는 나라가 처음에 관계 정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명나라가 고려에 꽤나 많은 요구를 하게 돼요. 뭔가 영토를 원래 고려의 영토였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천령위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면서 영토를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거기는 원래 이 원나라의 땅이었으니까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려 말기에 이제 정부에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합니다. 명나라에 이제 요동지역 있잖아요. 요동지역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하는, 즉 명나라와 한번 전쟁을 겪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동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사실상의 사령관으로 이성계가 가게 되는데, 이성계는 이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요동정벌을 가는 도중에 압록강 일대에 이 위화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로 갔다가 결국 그 국경을 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군대 세력, 즉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그 군사 세력들을 데리고 와서 개경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여기에 자신 원래 기득권층 어떤 지배 세력들을 싹 숙청을 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성계를 주축으로 한 이 신흥무인 세력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과정들,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요동정벌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사실상 이 신진사대부, 혁명파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정권,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치 실권을 장악한 이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 첫 번째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농장, 그리고 이 대농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힘이었잖아요. 그 힘을 빼놓고 사실상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나라의 토지제도를 다시 한번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한다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전식과라던가 고려의 전식과, 그다음에 조선의 과전법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토지 제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요. 그래서 이전에 전식과에서는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서 준다 그랬잖아요. 시지를 없애고 전지만 줍니다. 시지는 그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좀 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준다고 했는데, 이제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전지만 주게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만 이 과전법도 뭘 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요. 그 다음에 과전법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권문세족들이 각 지역, 지방마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넓은 대농장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과전법에서는요, 이 과전, 즉 수조권을 주는 땅을 어디로 제한을 하냐면 전국의 땅이 아니라 경기 지역으로 제한을 해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있잖아요. 경기 지역까지 제한을 하는. 그래서 중앙의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나라의 토지 제도를 만듦과 동시에 이전에 있는 권문세족들의 힘을 빼놓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전법은 조선 건국 이전의 이야기죠. 하지만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전제를 깔아놓고 가전법을 실시한 거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의 토지제도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무기 뭐라 그랬었죠? 성리학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되고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즉 유교의 근본을 둬서 이제 민본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처음에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도 중국에 있는 명나라와의 관계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나라와의 관계 정립.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뭐 대의명분, 정통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성리학에서의 세계관이 화이론적 세계관입니다. 중화라고 하는 중국의 중원 왕조가 있고 이 중원 왕조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 이라고 하죠. 오랑캐들,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가지고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이 명나라와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가 조선을 책봉하는 조공, 책봉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일종의 4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 국제질서, 4대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명나라랑 이렇게 조공, 책봉 관계, 4대 관계를 맺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나중 수업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배울 때 초반에 4대 관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새로운 통치 이념이 되고 민본 정치,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화이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명나라와의 조공책봉 관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조선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통치 제도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유교적인 국가 그리고 조선이 꿈꿨던 거는 유교적인 법치국가 어떤 제도와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국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체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순히 전제 왕권이 아니라 왕이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조선이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려면 성문법으로서 법체계가 잡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법전을 반포하게 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래요. 봐봐요. 조선 초에 보면 국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왕권, 그 다음에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을 재상이라고 부르죠. 왕권과 재상권의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왕이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라는 게. 왕 혼자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재상권의 갈등 속에서 결국 무엇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왕이 왕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신하도 신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의 권력에서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제도로 드러난 게 뭐냐면 왕권과 재상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제도로 드러난 게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어쨌든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결국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된 겁니다. 이게 번갈아 가면서 시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법전의 편찬입니다. 즉, 이전에 관습법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법전을 성문법으로 탁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법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도 많죠. 모르면 알면 됩니다. 경국대전이죠. 조선은 이후에 경국대전, 그 다음에 뭐 속대전, 그 다음에 대전회통, 대전통편,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렇게 이어지면서 쭉 법전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그때에도 제일 기본이 되는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그래서 이 경국대전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이제 법전이 개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조선의 근간 뿌리를 잡고 있는 법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세조 때부터 편찬이 되기 시작을 해서 성종 때에 반포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국왕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편찬이 시작이 돼서 성종 때 반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결국 경국대전이 반포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겁니다. 법전, 성문법, 법전에 근거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즉 유교적으로 우리가 법치 국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기본이 이거라는 거죠. 법이 있어야 법치 국가죠. 그걸 제대로 지키는 것까지가 법치 국가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법이 있어야 법치 국가죠. 그래서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경국대전의 반포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직 안 봤던 이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갈등을 겪는 과정, 그 과정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났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번갈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조가 뭔지 의정부가 뭔지 그 중앙 통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먼저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고려 시기에는 자 중서 문화성이 있었고 상서성이 있었죠. 이성육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심의하면은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곳이 이렇게 있었죠. 이성육부. 조선에서는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 아래에 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심의하고 여기서 정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고려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정부와 육조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을 심의하고 가장 높은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의정부가. 그래서 여기서 육조에서는 그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곳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과의 관계가 제도에 드러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어요. 의정부가 가장 높은 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국왕이 뭔 일을 시켜요. 그럼 의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육조에 시키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 아니면 육조에서 뭘 일을 해야 돼. 뭘 일을 해. 그러면은 업무를 보고하죠. 어디에? 의정부에. 그럼 의정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국왕에게 보고하겠죠. 즉 국왕과 육조 사이에 의정부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재상, 제일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국왕, 의정부, 육조로 이어지는 이 제도를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 나중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태종이나 세조나 이렇게 국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왕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즉, 이 의정부라고 하는 중간에 소위 말하는 이 국왕권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왕들 입장에서 끼어들어 있는 이 의정부가 있다 보면은 국왕이 시키는 게 있어도 의정부에서 논의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뭔가 커팅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터링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국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왕이 육조에게 바로 일을 시키고 여기가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니까 바로 일을 시키고 육조에서 일을 하면 업무 보고를 바로 국왕에게 하고 하는 것이 국왕의 권한을 높이고 국왕의 힘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육조가 의정부를 패스하고 직접 계라는 게 왕에게 무언가를 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접 알리는 제도다라고 해서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생각을 해보면요. 국왕이 일을 시켜요. 일을 바로 보고해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는 국왕이 일을 시켜요. 의정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괜찮은 것들,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육조에서 진행을 하고 업무 보고도 의정부를 통해서 국왕으로 올라갑니다. 둘 중에 어떤 것들이 신하의 생각, 신하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잘 제도적으로 표현된 걸까요? 의정부 서사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종시기, 그 다음에 세종시기라고만 되어 있는데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 중에는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시기가 훨씬 깁니다. 요 특히나 태종이나 세조 시기에 특징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길게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국왕권을 높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쪽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국왕이 자신의 권한을 높이고자 할 땐 육조 직계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신하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국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됐다가 육조 직계제가 시행됐다가 하는 이런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면 국왕이,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왕이 일을 시켜요. 시행을 결정하거나 이제 반려를 합니다. 제가라고 하는 게 허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심의를 해요. 여기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을 하면 업무 보고를 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이제 의정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육조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왕이 시행 결정을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거나 어쨌든 하라고 하면 육조에서 해요. 그 다음에 바로 업무 보고를 국왕으로 가요. 의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징적으로 좀 시행을 했었던 제도다. 육조직계제라는 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번갈아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좀 길게, 일부러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건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결국 이제 유교적인 어떤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번갈아 시행된 것, 그리고 두 번째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성문법 체계가 편찬된 것, 반포된 것, 요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11-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통치 체제는 어떠한지, 그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고려와의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 관리선발 제도,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어떠한 중앙통치 조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11-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